2022년 동아일보의 대장동 개발 및 불법 선거자금 수수 의혹 보도입니다. 한국신문협회는 이 보도를 한국신문상 뉴스 취재 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회는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3년 전 동아일보에 수상 기사를 첨부한 뒤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분 이재명을 창조해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는 후퇴하고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후과는 계속되고 있다며 해당 보도의 영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상 취소와 사과, 정정 보도를 요구한 이유로 다시는 권력기관과 언론에 의한 대선 조작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의 입마저 통째로 틀어막으려 든다며 자신의 범죄 기록을 역사에서 아예 지워버리겠다는 섬뜩한 범죄 세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막 조작 수사, 조작 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검찰만 있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죠. 언론이 동조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보도가 바로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출처도 불분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마치 이재명이 돈을 받은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보도. 이 보도 이후 일파만파 번져나간 겁니다. 그분이 이재명 대통령임을 암시하는 듯한 보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두 사람이죠. 고도의 기자, 유원모 기자 두 사람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해놓고 정회계사와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약 1208억 원의 배당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자 김 씨는 그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라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야. 이거 완전히 창작. 저희가 저 두 기자를 사실 마지막 그 국정조사 때 증인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오, 그랬어요? 네. 신청해서 명단까지 올라갔었는데 저희가 내부 논의하면서 마지막에는 그 하나하나 묻기보다는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고 해서 그래서 아쉽게 빠졌습니다. 근데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아쉽고 왜냐하면 이게 나와서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냐고 했을 때 그 취재원 보고는 이제 증언 거부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검사라도 되든지 뭐라고 핑계를 댈지 한번 들어봐야 된다라고 계속 제가 내부에서 좀 요청은 했었지만 약간 마지막에는 좀 전체를 정리하는 그림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빠지게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심지어 이 기사를 쓴 기자들은요. 기사 잘 썼다고 상을 받았어요. 상 받았어요? 상 받았어.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올렸습니다. 네. 한국신문협회에서 수상한 상인데요. 한국신문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에서 이 기사에 대해서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며 수상 사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입니다. 대장동 녹취록이 있지도 않은 그분 이재명을 창조하여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는 후퇴하고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후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다시는 권력기관과 언론에 의한 대선 조작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팩트를 발굴했다. 나는 진짜 나 미치겠어요. 아니 봉지욱 기자님, 그 명예훼손 사건은 언론 이슈잖아. 근데 뭐 저는 뭐 2023년 9월부터 계속해서 얘기하고 지금 사실 국정조사에서 이강길 증언 외로는 제가 다 보도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에 주목하지 않고 믿어주질 않아서 그렇게 됐는데 16번 자료 지금 방금 하나 드렸는데 동아일보 보도가 2021년 10월 9일이죠. 정영학 녹취록에 그분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정영학은 검찰에 녹취록을 언제 제출했을까요? 검찰에. 그때 저때 수사 초기예요. 16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준비 검찰에 중이랍니다. 네, 검찰에 정영학이 나왔어요. 제출한 게 2021년 9월 26일 플러스 10월 5일 두 번 제출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제출한 거는 기사 나오기 4일 전이에요. 그러네.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직 검사들도 제대로 안 봤을 때예요. 근데 저게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저거는 보면 전해졌다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소스가 없습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도 아니에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보도가. 이러면 이거는 사실은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취재원을 감추는데 이거는 사실상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녹취록이 제출된 직후에 지금 저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검찰발이라고 봐야죠. 일단 저거는 검찰 내부인데 이재명이 당선되는 거를 막고 싶은 고위 검사겠죠. 왜냐하면 소스가 없는 거를 기사를 쓰겠다고 했을 때 데스크가 그 소스를 확인하겠죠. 네. 내부에선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지검장급인지 예. 고검장급인지 그렇죠. 뭐 대검의 누군지 뭐 이걸 알아야 되는데 네. 그게 확인이 됐으니까 저 보도가 저는 초반에 저 얘기 제가 줄기차게 했습니다만 일면 톱으로 나간지 몰랐습니다.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국정조사 준비하다가 10월 9일 일면 톱 기사로 나가요. 일면 톱에 꽂히려고 하면 그 취재원은 고위직이다. 검찰 고위직. 검찰 고위직이다. 왜냐하면 청영 녹취록 지금 검찰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내부적으로 제대로 보지도 않았을 때 저게 갔다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없는 내용을 퍼뜨린 거죠. 녹취록이 일단 제출했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을 때 저희가 1기 수사팀이 네. 수사를 잘했다라고는 하지만 그 수사팀 내에서 2기 수사팀까지 이어진 검사가 있습니다. 있고 그 검사가 거의 윤석열의 빨대 역할을 했다라고 저희는 다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검사나 안에 이제 1기 수사팀 몇몇 검사들이 분명히 윤석열이나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한테 저런 정보를 줬을 거다. 안에 뭐 그러니까 있다는 정보가 아니라 이런 녹취록을 보니까 이런 취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정보를 흘리고 그게 또 언론과 결탁해서 저런 보도가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아니 그럼 만약에 그 검찰 고위직이 이거를 기자한테 줬다면 완전히 지어서 준 거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라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저 없는데. 사실은 저 기자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용당했을 가능성도 있죠. 이용당했을 가능성. 아니 그러니까 언론사는 이용당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검찰은 어찌됐든 이걸 창작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준 건데 아무튼 저 기사 이후에 모든 언론이 그분 찾아 산만리로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제가 조우영이 만나서 유동규가 물어보지. 그분입니다 하면 이 보도의 발자가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그분 피켓이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 아직도 있어요. 대장동 누구냐? 그분은 누구입니까? 아직도 아직도 그러고 있어. 극우 사람들이 그 시위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분의 정답은 발표가 돼. 물론 그분은 없어. 근데 이제 그분은 유동규잖아요, 유동규. 아니 정영학 녹음 파일에 유동규가 그게 내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말하고 다니니까 알지. 지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김만배도 야 아무도 몰라 천화동인 1호가 네 거라는 거. 정영학 녹취록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녹취록에 있는 것은 유동규라고 보도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된 그러니까 거죠. 네. 사실은 이제 뭐 봉주께도 얘기했지만 언론사에서 일면 탑으로 하려면 편집국장까지 다 승인이 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면 탑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동아일보나 언론사 전체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인정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검찰이 소스를 줘도 그래도 확인하고 기사를 써야지. 이런 식으로 소스 준다고 다 받았을 것 같으면 뭐하러 아니 언론사를 그거를 합니까? 확인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소스가 평검사였다면 아마 일면톱 안 됐을 거고 고위직이어서. 상당히 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야 확실하다고. 소스야? 그럼 쓰자라고 된 건데 중요한 것은 당시에 수사팀장 김태훈 고검장이 국정조사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 보도가 나와서 문제가 되니까 법조기자단 간사한테 찾아가서 녹취록에 그거 오보야. 동아일보 오보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간사가 기자단에 전파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바로잡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사에서 네. 그러면 당시에 수사팀장 그때 아마 3차장인가 그랬잖아요. 김태훈 중앙지검 차장검사가 오보를 확인해 줬는데 그걸 아무도 안 쓴 거예요. 그랬어? 이게 지금 몰랐다가 김태훈 고검장이 지금 국정조사 증언하면서 처음 알려진 거예요. 지금 이게. 얘기해줬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아무도 안 썼어요. 그건 확실해요. 아무도 안 썼어요. 왜 안 쓴 거죠? 아니 뭐 그러니까 기자단 내에도 내가 볼 때는요. 와, 기자단들이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뭔가 이 뭐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들 이권을 챙기는 거야. 어찌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보면 기자들도 특수검사는 똑같습니다. 야, 저 회사 하나 잡자라고 하면 맞아. 가는 거지. 기자단에서 친한 기자들끼리 꾸미라고 만들어요. 꾸미 일본 말로 모임 같은 걸 만들어 동호회 비슷하게. 그래갖고
검사장, 뭐 아니면 검찰총장 그 꾸미들이 약속을 쭉 잡아가지고 만나고 다니면서 거기서 그 식사 자리나 뭐 운동 자리에서 흘려주면 그거를 쓰죠. 순번을 정해요. 오늘은 내가 먼저 쓰고 다음에 흘려주면 네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무섭다, 씨. 저기 하나 잡자라고 하면 특수검사는 똑같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는데 뭐 어디 대기업 어디를 하는데 그걸 보도 안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보도를 하는데 이 검사가 특정 방향으로 이 수사를 이끌고 가고 싶어. 그럼 기자들을 딱 돌아가는 거죠. 무서워. 근데 그 꿈이 진보지 기자들도 있을 텐데. 꿈이 다 있죠. 네, 다 이게 저 시절이 섞였잖아요. 어땠냐면 무섭다. 잘 아시다시피 기자단이 완전 윤석열 한동훈하고 동화돼가지고 그들의 거의 나팔수 역할을 그때 계속 했었습니다. 법조기자단하고 완전 검찰하고 결탁한 상황에서 자기들이 대통령을 만든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마치 자신들이 만드는 대통령이란 것 마냥 그렇게 활동해서 이게 도저히 정화작용이 안 됐죠 스스로가. 그때 밀착이 된 계기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었어요. 맞아요. 윤석열 수사팀장하고 한동훈 팀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기자들과 밀착이 돼서 많은 소스를 흘려줍니다. 기사 쓰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밀착이 됐죠. 그래갖고 한동훈 편집국장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는 거죠. 무섭습니다, 진짜. 진짜로. 그 타겟이 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 나. 누구든 될 수 있지. 그 타겟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렇게 여론 형성되면 재판에도 영향을 미쳐요. 판사 맞아요. 선입견을 맞아요. 갖는 맞습니다. 재판도 그렇게 됩니다. 예. 제가 그 정진상 실장 아까 그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 참여했는데 참여해서 판사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녹취록에는 그분 나옵니까? 이것을 판사가 처음 물어봤고 그 자리에서 검사들이 약간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분이 뭐 나오긴 하는데 꼭 뭐 특정해서 누구는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만큼 판사들도 언론 보도 때문에 대장동 그분은 누구다라는 게 뇌리 속에 완전히 강하게 박혀 있는 그렇지, 맞아요. 맞아. 그걸 통해서 이제 재판을 바꾸고 여론 재판을 오히려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이 정치 검사들의 이 수법인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자, 이거부터 다룰게. 이 대통령이 X에 오늘 올렸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동아일보 보도에 나온 그 대장동 그분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분을 이재명을 창조해서 팩트 발굴이 아닌 엄청난 조작을 했다. 당시에 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키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꿨다. 이거 엄청난 조작이다. 정말 엄청난 조작이죠. 네, 그거 네. 있지도 않았잖아요.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오보 대형. 그때 0.7% 차이였죠. 예. 저때 기억하는데 젊은 층들 사이에서도 저희 악영향이 엄청나게 미쳤습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는 하진 못해도 뭔가 부정적인 게 많은가 보다. 그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이거 꼭 다 샅샅이 밝혀야 됩니다. 딱 그분. 그러니까 네. 저게 2021년 10월 9일 날 보도였잖아요. 그런 거 딱 대선 5달 앞두고 나온 보도였었거든. 5달. 5달 앞두고 그분 한마디만 딱 남은 거야 그냥. 예. 근데 사실 정영환 그 녹취록에는 저게 있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저걸 누구한테 받았을까? 나는 그게 수사를 통해서든 꼭 밝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이번 뭐 국정조사 네. 후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그 검찰의 조작 기소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예. 진상 규명을 하는 특검 등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그분을 마치 당시 이제 이재명 후보로 지칭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때 그분은 이재명밖에 없어.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 없죠. 예. 다 아래니까. 예. 나이가. 그러니까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이제 채널A 등도 이달의 기자상 기자협회에서 주는 그다음에 저거는 이제 신문협회에서 일종의 이제 한국기자상 그러니까 엄청나게 꽤 큰 받았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사항인데 제가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저 신문협회 홈페이지에서 안 들어가지네요. 갑자기. 저게? 예. 대통령 오늘 저거 그러니까 수상 취소하고 그래야 되는 거 그래야 아니냐. 된다라고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접근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 큰 보도를 하면 특종 보도를 세게 하면 예. 뭐 퓰리처상을 비롯해서 예, 한국기자협회 이르기까지 뭐 다양한 뭐 민주언론상 등 상이 많아서 예. 기자들한테는 굉장히 영예로운 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본인들이 저 보도를 하면서 어디론가 받아서 보도를 했을 텐데 물론 이제 취재도 했겠지만 이제 저 자체가 조작이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 상원에 대해서도 통상 취소하지 않습니까? 뭐 하죠. 네.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런 대해- 경우도 있고. 네. 근데 과연 신문협회나 기자협회가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런 절차를 밟을지 이 또한 또 SBS식으로 언론 탄압이다. 대통령이 왜 이런 것까지 요구하느냐라고 오히려 반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들의 태도가 궁금합니다. 동아일보가 먼저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보도가 어떻게 나온 건지 녹취록이 지금 있지가 않다는 거는 다 밝혀졌는데 네.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미 수사팀에서도 그거 오보다 없다 그분이란 말이 했는데도 계속 밀고 나갔잖아요. 법조기자단들이 다. 그래서 그때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 때 그렇죠. 예, 그 오보라는 취지의 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용없었어. 예, 소용없. 이번에 그 김태훈 그 1차 수사팀 팀장도 그 중앙지검장 그렇게 그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게 또 오보가 이게 정정이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대한민국의 보수 언론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현송월 씨 있잖아요, 북한에. 예, 현송월 씨가 북한에서 이제 총사령 받았다고 조선일보가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강릉에서 저기 뭐더라? 올림픽 있었잖아요. 평창 동계 올림픽. 그때 현송월 씨가 기차 타고 왔거든요. 김여정 부부장이랑. 그런데도 그 오보를 그냥 살려두었어요. 총살당해. 조선일보에 총살당한 사람이 강릉과 막 그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냥 그거 살려도 한참 뒤에야 그거를 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근데 동아일보도 저걸 즉각 뭐 내리고 사과하고 그럴까? 저는 안 그럴 수도 있다 생각. 사과의 문제가 먼저 말하세요. 네. 내리고 사과하면 끝날 문제인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거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거든요. 이게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대북 송금도 있고 이화영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들 뭐 유동규, 김만배, 나무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실은 권력의 지위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업권을 이제 하다 보니까 너는 유동규는 남욱이랑 친하니까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정영학 녹취록인데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거기에 그분 천화동인 지분은 그분의 것이다라고 그런 말이 보도 속에 새로 생겨난 거예요. 그렇지. 근데 녹취록을 보니까 그분이 없어. 근데 그분이라는 거를 당시 이재명 지사 대선 후보로 보이게끔 해서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 그렇지.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제부터 풀어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정영학 녹취록에서 저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게 분명히 동아일보에 누군가가 그 먹잇감을 던져주긴 했어. 저 기자들한테 법조팀 기자들한테 던져주지 않고 대개 저런 경우에는 보도국장이나 사회부장한테 던져주거든요. 저렇게 큰 거는. 근데 그게 그분이란 게 정영학 녹취록이 없다는 거잖아요. 정영학 녹취록이 검찰에서 언제 정영학한테서 받았냐면은 그때 보면은 2021년 9월 27일 날 저게 받은 거로 돼 있어요. 9월 27일 날 보도가 10월 9일이니까 한 12일 뒤에 바로 동아일보에서 보도가 나온 거잖아요. 정영학 녹취록이 한두 장짜리가 아니고 거의 9년 동안 저게 녹음을 한 거기 때문에 녹취록이 6건이고 1356페이지야. 제출된 게. 1356페이지를 갖다가 있지도 않았지만은 자기네들이 검토도 안 해보고 그냥 야 여기 그분이 있어 하고 누군가가 동아일보 기자들한테 그 먹잇감을 고깃 덩어리를 던져준 거잖아요. 여론 방향을 잡아준. 그렇지. 근데 기자상을 어떻게 받아요? 그 당시에는 확인이 안 됐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기자상을 줬는지 모르겠어. 한 가지 뭐 팩트 좀 확인을 하자면은 정작 녹취록이 2021년 9월 27일에 검찰에서 확보한 걸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2015년도에 수원지검에서 수사할 때 정영학 휴대폰을 압수를 했습니다. 그때 그 녹취 파일이 있는 휴대폰이 다 압수가 2015년도에 이미 다 그 검찰은 수원지검은 확보가 됐습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정영학이 이제 나중에 어떤 말을 하느냐니까 그때 2015년도에 휴대폰이 다 녹취 파일은 이제 거기 압수가 되다 보니까 한 3년 정도는 자기가 녹취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공백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또 일정 기간 이후에는 다시 녹취를 하고 그래서 검찰이 이미 2015년도에 그 대장동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조우영 봐주기라든지 김수남 뭐 이런 검찰 고위관 로비 정황이 담겨 있는 그 녹취록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2015년에
그럼 그때 이미 녹취를 풀어서 검사들은 그 캐비넷에 그냥 갖고 있었을 수도 있긴 있겠네. 그러면. 그때 수원지검은 그 녹취록을 녹취록 만들었을 겁니다. 아, 그것도 향후에 확인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른바 이제 기득권 언론, 예. 네, 기성 언론도 검찰과 2인 삼각이 되어서 선수로 같이 뛴 거다. 예, 그러니까 언론은 워치독 기능을 해야 되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권력 감시를 하는 게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너희들의 노동은 매우 비루하다. 비천한 노동을 한다. 그런데 너희들의 비루하고 비천한 노동으로 조금씩 세상이 변화하는 거다. 그렇지. 거기에 자부심을 갖고 네. 오늘도 열심히 하고 야근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동아일보나 채널A 등이 이제 보도를 했던 내용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도 마찬가지죠. 그렇고, 예. 근데 그 종합을 해 보면 검찰에서 그러니까 아주 신뢰할 만한 대한민국의 그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수사를 기반으로 뭐 이거 수사한 내용이고 뭐 정영학 녹취록에서 확인된 거고 뭐 이렇게 주지 않았겠어요? 그럼 그걸 보고 기자들이 이거를 별도로도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받은 대로 이것은 너무나 신뢰할 만한 가치 있는 문건이므로 여기에 나온 대로 인용 보도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게 나왔는데 이제 뭐 여러 언론들이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모두 받았죠. 당시에 저 엄청 대정동 받았어. 그분은 어마어마하고 저수지 뭐 막 이렇게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으로 도대체 얼마를 해먹은 거야. 막 온갖 그 시장에 가면 할머니들도 앉아가지고 야 그 대장동으로 얼마를 해먹 이렇게 이재명이 받았네 받았어. 다 그렇게 생각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조폭이야. 뭐 돈도 받았어. 뭐 욕설에 뭐해 뭐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절대 대통령 되면 안 되겠네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들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역할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자성과 성찰이 저는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동아일보는 굉장히 오래된 물론 이제 친일 비판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보수 언론이고 특히 동아일보는 법조가 세기로 유명한 회사예요. 그렇지. 법조, 그러니까 한국일보, 동아일보 선배도 아시지만 세잖아요. 이제 그런 그 법조팀에서 검찰 얘기만 듣고 검찰이 힘이 세니까 이렇게 무도한 보도를 했으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이거 반납하겠어요? 그럴 것 같진 반납의 않아요. 문제는 아니야. 네. 저거는 반납하든 안 하든 저는 네. 상관은 없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쨌든 이게 그분이라는 게 확인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검찰 좀 봐봐 내가 한번 볼 테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그냥 믿었을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난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와서도 어쨌든 그게 없었다는 거 자기네들이 오보했다는 거는 이용당했다는 거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라도 해명을 해. 그렇지 밝혀야지. 검찰 누가 나한테 줬다. 아니면 동아일보 사회부장이나 보도국장이 알아왔다.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자기한테 기사거리로 넘어왔는지를. 아니 기자들 문화나 검찰 문화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취재원 보도와 이거는 취재원 보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취재원 보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이 그 국정조사에 나와서 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태도가 아니잖아요. 매우 뻔뻔하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강백신 검사 같은 사람은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뭐 이제 와서 들어보니 재창형으로 들리네요. 이따위 소리나 하고 국민들을 희롱하고 있잖아요. 저는 기자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법조 기자단을 그래서 저는 늘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100%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제일 지금 먼저 해체시켜야 돼. 지금 이 순간도 해체를 안 해요. 검찰은 해체가 됐는데 검찰 기자단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검찰 기자단 해체했다는 미디어오늘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검사나 기자나 집단주의적인 문화가 있고 그 집단 안에서 자신들이 그중에 누구 하나 양심 선언하고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은 동아일보 떠나야 해서 기자 그만해야 돼요. 네. 근데 과연 그런 결심을 할 기자가 있을까? 저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이게 지금 다 재판을 참석했을 때 그 기록들을 다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법조기자단이랑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너무 커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도 법조기자단을 등록해보려고 했더니 엊그제 다루셨던 것처럼
거기 소속돼 있는 뭐 기관한테 받는 게 아니라 그렇지. 기자단한테 언론사 기자단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굽신굽신하면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돼. 저희 좀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맨 처음으로 들어갔던 재판이 무슨 재판이었냐면 어느 날 화면에 어떤 중년의 남성이 나와서 열심히 설명을 해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주가 조작에 문제가 있다 재판에 사건 번호 A138을 열심히 설명하길래 태어나서 우리 강지호 기자를 데리고 처음으로 재판장에 가봤어요. 그게 그때 그 홍상훈 기자님이었거든요. 겸손을 하시기 전에 퇴직하시기 전에.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재판을 태어나서 처음 가봤는데 그때 쟁점이 뭐였냐? 김건희 이름이 주가 조작에 관련돼서 나오냐 안 나오냐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둘이서 적었는데 재판장 안에서는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A 씨 외 8명이 문제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김건희 세 글자가 나오진 않았죠. 근데 누가 봐도 그 안에 포함돼 있다 보여지는데 그날 나온 기사는 전부 뭐였냐? 김건희 이름 결국 안 나왔다로 다 도배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측에서 이렇게 뿌려주는 이런 기사로 대부분 도배되는 게 지금 재판장의 현실인 것 같아서 꼭 바뀌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이제 개인의 뭐 기사의 책임, 이런 언론사의 책임도 중요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연방법원에 가면은 그날의 재판에 있었던 녹음 파일과 전문을 전부 공개해 줍니다. 홈페이지에. 그러한 문화가 새로 좀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저 부분 공감한데요. 이 만일에 저기 재판이 공개가 되고 지금 뭐 재판 공개가 돼 있는데 이제 방송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내란 재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중계가 됐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내란 재판 중계법을 발의를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재판 과정을 이 중계하는 이런 제도가 그 도입이 돼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 내란 재판뿐만 아니라 그 전에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재판 같은 경우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낮은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녹화 방송 이런 시스템이 도입돼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이 어떤 권력에 대한 견제나 일반 시민분들께서 사건의 실체를 더 빨리 캐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국민적 감시가 전혀 없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제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언론이 거기 협조하고 부역하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정현주 전 KBS 사장 한겨레 신문에 예전에 한겨레 신문에 계실 때 조중동을 조폭 언론이라고 썼어요. 오죽해야 조폭 언론이라고 쓰겠습니까? 이 언론의 조폭적 행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비판을 한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순간 그들의 그런 조폭적 행태가 사라졌냐?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고 최근에 보면 뭐 중앙이나 뭐 조선 뭐 이런 그 논조들을 보면 가관이거든요. 지금 검사들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 보셨죠? 여검사가 막 이렇게 서류 더미 쌓여 있는 가운데 뭐 손톱에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기사들을 계속 내보내는 이유 그 기사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연출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거는 검찰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 검찰에서 만든 프레임을 검증 없이 그냥 보도를 하는 거예요. 전 좀 그 여검사 손톱에 뭐 막 뭘 했던데 그런 거 할 시간은 또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안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론이 그 검찰에 결탁되어 있는 한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도 언론 개혁도 용언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언론 개혁에 박차를 가할 때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법조기자단을 저는 언론 개혁의 출발점은 법조 기자단 해체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법조기자단 들어가면 거기는 반검사가 자기가 반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멀쩡했던 기자들도 아니 반검사가 아니라 그냥 검사보다 지가 더 검사야. 검사를 지가 걱정해. 대장동에 그 김만배 씨도 법조기자 그렇죠. 팀장하면서 간사였지 간사. 간사 이거 하면서 자기 어떤 네트워크 형성하고 그걸로 저렇게 크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법조기자 하시는 분들은 재판장에 안 있고 다른 데에 있어요? 재판장?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나오는 대북송금 이화영 하고 등등등 재판장 들어가 보면 평균 3-4명 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압니다. 첫 번째 빨간 아재,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 이분뉴스 지역 언론사 1명. 그래서 이 재판 들어오는 사람은 서로 얼굴 다 알아요. 그럼 말씀하신 이 보도를 내는 기자들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재판장에 직접 다 들어가는 거 아니고 풀 단위여 갖고 그중에 한 명의 순서를 정해서 한 명이 들어가서 다 타이핑을 해서 그걸 다 공유를 하거든요. 한꺼번에 쭉. 그분들은 기자실에 앉아 있어요. 그렇지. 주로 저 막둥이
신입 기자들이 법정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타이핑하고 있어요. 기자들이 거기서 이제 한 골랐어요. 회사당 아마 한 3명, 4명, 많으면 6명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7명. 방송은 더 많죠. 그렇지 많지. 예. 방송은. 근데 방송은 아니야. 이 시간이 이거 갖고 오래 갈 건 아닌데 네. 요거가 한마디만 제가 더하면은 멀쩡한 기자들도 그러니까 그 법조 기자만 들어가면 이상해진다는 게 제가 KBS 있을 때 도이치 그걸 제가 이제 계속 취재했었잖아요. 제가 사실 우리 KBS 법조팀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그때 어쨌든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그 KBS였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검찰총장은 물론 윤석열이었지 그때. 이 부분이 법조팀에서는 저는 그때 그 사회부 소속이 아니고 저는 이제 그때 해설위원실에 있었는데 제가 해설위원인데도 나 취재하겠다고 해서 그냥 취재하러 다녔었거든요. 근데 방송 정말 9시 뉴스 예고까지 나갔는데 그 김건희 관련해서 취재한 걸 리포트를 다 하고 제가 출연도 하기로 해서 넥타이로 오늘은 뭘 맬까 하고 했는데 정말 법조기자단에서 그걸 갖다 브레이크를 거버려버린 거예요. 이거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보도국장에서 나가서 보도국장도 제 후배였지. 그래서 내가 방송 나가기 한 30분 전에 그게 킬이 돼버렸어. 그래서 내가 그때 보도국장 책상 한번 걷어찼습니다. 너 같은 놈들하고 내가 무슨 일을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겠느냐. 그래서 어쨌든 그때 KBS 법조팀들도 내가 믿는 후배들이었는데 거기 가니까 다 애들이 이상해지더라고. 그냥 자기들이 검찰 편이 돼버려. 이상하게. 검찰이 주장하는 거는 다 맞는 거고 다른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다 일단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야 그럼 김건희 자백을 받아오라는 거냐? 그럼 내가 뭐 그 얘기는 뭐 거기까지만 하고 하여튼 그래서 법조기자단은 일단 제일 먼저 해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